아, 자,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2교시가 어디까지 했더라? 음, 자, 6번 혼화제. 자, 혼화제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이, 제하고 혼화제하고 음, 네, 여러분들 혼화제하고 혼화제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화 많이 들어가는 게 이거죠. 적게 들어가는 게 이거고. 그래서 혼화제할 때 많다. 요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2제 혼화제는 A2제. 자, 에어. 자, 에어하고 관련이 깊은 거죠. 자, 봅시다. 자, A2제는 미소하고 독립된 무수한 공기 기포를 콘크리트 속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혼화제로서 A2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포를 뭐라고 한다? 연행공기라 한다. 하며 이와 같은 콘크리트를 뭐다? A2 콘크리트라 한다. A2제를 사용치 않은 보통 콘크리트에서도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는 갇힌 공기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콘크리트 타설 한 다음에 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철사로 막 탁탁 이렇게 쳐주죠. 철사 같은 걸로 꾹꾹 이렇게 쳐준단 말이야. 그게 공기를 빼주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A2제의 역할 과정을 보게 되면 음, A2제의 를 보게 되면 뭐다? 여기 보시면 볼 베어링 역할을 해요. 볼 베어링. 그래서 잘 이렇게 볼 베어링 잘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다음에 워커빌리티 시공성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물 시멘트비를 감소시켜준다. 그다음에 강도가 증대되고 균열을 감소시켜준다. 이게 뭐다? A2제의 역할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2제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가는 거. 그죠? 적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는 그 재가 갖고 있는 표면 콘따비. 활성작용, 즉 기포성, 분산성, 수변성을 이용한 것으로 A2제는 탁월한 기포작용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A2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과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연행에 의한 감수 효과가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콘크리트에 감수 효과, 물을 적게 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나 단위 시멘트량이 일정하면 A2제를 사용함으로써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소의 정도는 골재의 최대 치수나 배합의 빈부에 의해 다르지만 대략 공기량 1% 증가에 대해 물시멘트비는 2에서 4%가 감소된다. 따라서 감소 효과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는 어느 정도 증가되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압축 강도 증대 효과. 공기가 콘크리트 내에 연행되면 공극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령 28일에서의 압축 강도는 공기량 1% 증가에 대하여 같은 시멘트량인 경우 2에서 3%, 같은 물시멘트인 경우에는 4에서 6% 감소된다. 공기량이 일정하면 압축 강도의 감소는 사용하는 골재의 최대 치수나 시멘트량에 따라서 다르고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 강도의 감소는 적게 일어난다. 그러나 공기량의 증가에 따라서 감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수 효과와 같이 생각한다면 공기량의 증가에 의한
압축 강도의 감소는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AEJ의 특징, 아까 전에도 했지만 AEJ의 특징, 워커빌리티, 시공성을 개선시키고 동결융에 의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공기 연행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고 압축 강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감수제. 적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자, 감수제는 시멘트,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몰터나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자, 다시 한번 이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몰터나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아울러 워커빌리티를 개선할 수 있는 혼화제를 우리가 감수제라고 그러죠. 물을 적게 쓰는 감에서 쓰는 물, 수가 물 숫자니까 콘크리트를 칠 때 감수제는 시멘트 입자 표면에 부착하여 정전기적으로 시멘트 입자를 반발시켜서 서로를 분산하게 되며 입자 간에 물이 스며들어감으로써 시멘트 풀을 연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 입자의 물에 접촉을 쉽게 해주고 아울러 수화작용을 촉진시키며 강도 발현을 좋게 해준다. 감수제에는 촉진제를 첨가시킨 촉진형 감수제나 지연형 감수제 및 고성능 감수제가 있고 근래에는 AE제를 첨가한 AE 감수제가 많이 시판되고 있으며 감수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수 효과와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두 번째, 내구성을 개선한다. 세 번째, 수밀성을 개선한다. 네 번째, 압축 강도가 증가된다. 자, 요런 게 뭐다? AE 감수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거 네 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각 재료의 비율을 말하며 물, 시멘트, 장골재, 혼화재료를 가장 경제적으로 소요의 워커빌리티, 내구성, 수밀성,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혼합 구성 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23절 콘크리트 배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배합 설계의 핵심인 단위 수량, 물시멘트비, 해사 및 세석 골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단위 수량. 여러분들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단위 수량이 무엇인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단위 수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워커빌리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시공성 시멘트를 타설할 때 시멘트가 막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물이나 어떠한 혼화제를 첨가해 줌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타설하기 쉽게끔 워커빌리티를 좋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단위 수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도록 해야 슬럼프 값이 작아진다. 슬럼프 값은 뭔지 아시죠? 소요의 슬럼프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 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의 입도와 입평, 혼화 재료의 종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단위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콘따구리. 오늘은 고르 슬래그. 자,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여야 하며 일반 콘크리트 5에서 12m, 단면이 큰 경우 3에서 10cm, 묵은 콘크리트 3에서 8cm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뭐를 사용해야 된다? 유동화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위 수량이 적으면 단위 시멘트량이 작아지고 물시멘트비가 작아지므로 콘크리트가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며
재료의 분리 현상이 적어지며 균질, 치밀, 표면 결함이 없는 콘크리트가 된다. 또한 건조 수칙이 적어져 균열이 적고 수하열이 적어지므로 온도 균열을 방지할 수 있어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이 커진다. 그러므로 단위 수량 저감책은 A 감수제 및 유동화제를 사용하고 S/A를 작게 하며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크게 한다. 또 입도 입형이 양호한 골재를 사용한다. 자, 단위 수량 조정 방법은 슬럼프를 측정하면서 조정하고 단위 수량 범위는 포장 콘크리트, 댐 콘크리트 이하를 2갑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비 볼게요. 자, 물 시멘트 비가 커질수록 물 시멘트 비가 커질수록 WC가 커질수록 시멘트 풀 속에 공국이 많아져서 강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멘트가 수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시멘트 중량의 25% 정도가 요구되며 또 시멘트 풀 속에 물의 유동성이 있어야 하므로 10에서 15% 정도의 양이 더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멘트가 수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 시멘트 비는 35에서 40% 정도 필요하다. 수화에 쓰이고 남은 물은 증발하여 시멘트 풀 속에 공국이 형성되므로 이것도 역시 강도가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다. 당연히 물이 있던 자리가 증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를 가지고 오겠죠. 물 시멘트 비가 증가할수록 시멘트 풀 속에 강도가 저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콘크리트 속의 공국이 커지고 콘크리트 자체의 고체 부분의 최적이 적어지므로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공국이 많으면 고체 부분의 자체의 최적이 적어지겠죠? 강도가 저하하게 된다. 물 시멘트 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시멘트 풀 속의 물의 유동을 크게 하여 고강도화한다. 혼화제인 고성능 유동화제 사용 시 물시멘트 비는 25%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크게 하면 유리하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복잡하게 조립되고 부재의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석구석까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적당한 크기의 골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적당한도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시방서에서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치수의 5분의 1 크기, 그 다음에 철근의 최소 수평 간격 4분의 3이며 묵은 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치수의 4분의 1, 그 다음에 40mm 표준, 40mm면 4cm, 그 다음에 100mm면 10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구조물은 25mm, 2.5cm, 지름 단면이 큰 구조물은 40cm, 4cm, 5cm를 넘으면 안 되고 잔골재율은 작게 한다. 일반적으로 잔골재율이 적으면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이 감소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져 경제적이다. 따라서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잔골재율을 적게 하면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크게 하면 물시멘트비를 줄일 수가 있다. 골재는 흡수율이 적은 것을 사용하고 흡수율이 3% 이상인 경우는 부적합하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사 및 쇠석골재를 보게 되면 자, 해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하고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분당 쪽에 옛날에 분당 쪽에 한참 노태우 때죠. 아파트 지을 때 그때 모래가 모자라서 그때 이제 회사를 많이 썼는데 아주 아파트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회사를 쓰려면은 최소한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소한 모래를 씻은 다음에 씻겨낸 다음에 염분기를 빼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재수의 대부분은 콘크리트용이며 콘크리트 중에 골재 적용이 70에서 80% 정도 달한다. 골재의 양분은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에 영향이 크게 미치며 경제적으로도 그 선택의 적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골재 부족 현상으로 해사, 세석골재의 사용량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사 사용 시 염해로 인한 철근의 부식 문제 이상 함유 시 부식 문제가 발생하며 골재의 입도 등 기타는 큰 문제가 없다. 채석골재 사용 시 알카리 골재 반응이 우려된다. 자, 알카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즉, 시멘트 중에 알카리와 세석골재 반응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팽창하여 뭐가 내구성이 저하된다고 하네요. 또한 석분 함유량이 크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된대요. 석분 함유량이 크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된다. 그러니까 소금기, 그 다음에 석분 이러한 함유량이 많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된대요. 자, 유의사항으로는 해사 및 세석골재 사용 전에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되며 염분 함량이나 석분 함량에 문제가 있을 때 담수로 세척 후 이 기준 이내 들면 사용하고 화학적 저항성이 큰 고로시멘트, 양질의 포졸란 등에 사용을 한다. 또한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물시멘트 비를 낮추고 단위 수량을 줄이며 충분한 다짐과 적절한 양생을 하여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고 시방 기준에 맞는 품질의 골재 사용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네요. 자, 8번째 재료 분리와 블리딩 볼게요. 자, 콘크리트에서 재료가 분리된다. 그러면은 물 따로, 흙 따로, 시멘트 따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한쪽에는 자갈이 몰려 있고 또 한쪽에 자갈이 몰려 있는 만큼 한쪽에는 시멘트가 몰려 있고 또 시멘트는 밑에 가라앉고 물은 위에 떠 있고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료 분리라고 하죠. 재료 분리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그리고 블리딩은 뭔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를 블리딩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와 블리딩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발생하며 이는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콘크리트의 모든 성질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재료 분리란 타설된 콘크리트는 중력에 의하여 침하될 때 사용 재료의 비중이 달라 분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재료 분리의 조건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자,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굵은 골재의 체재 지수가 큰 경우, 두 번째,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 치기가 큰 경우, 세 번째,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이 큰 경우, 네 번째, 운반 중 장시간 혼합할 경우, 다섯 번째, 묽은 반죽을 경사슈트로 타설한 경우, 여섯 번째, 콘크리트 타설 시 배출구와 타설면의 높이가 1.5m 이상일 경우, 일곱 번째, 묽은 반죽의 진동 다짐이나 과도한 다짐을 할 경우, 여덟 번째, 타설 콘크리트의 수평 이동을 할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재료 분리의 방지 대책을 좀 볼게요. 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다소 작게 한다. 물시멘트 비와 단위 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고 잔골재율이 너무 크지 않게 한다.
AE제나 감소제를 사용하여 물시멘트 비와 단위 수량을 줄인다. 네 번째, 신속히 운반하고 즉시 타설한다. 다섯 번째, 배출구와 타설면 간의 높이 차는 1.5m 이내로 한다. 여섯 번째, 묽은 반죽은 대개하고 과도한 다짐은 피한다. 일곱 번째, 타설 콘크리트의 수평 이동을 방지한다. 여덟 번째,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사용한다. 아홉 번째, 운반 중 슬럼프 저하를 방지하고 재료 분리 발생 시 모르터를 첨가해서 대비 비기 후에 사용한다. 열 번째, 레이턴스가 생기면 압축 공기로 뿜어서 제거하고, 자, 레이턴스라는 거는 위에 이제 시멘트를 이제 타설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물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하얀 백화 같은 게 떠다니는데 그걸 레이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손으로 이렇게 차차 치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로 뿜어서 제거하고 물을 뿌려서 젖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그 다음에 경사 슈트로 타설할 때 재료 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자, 어,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펌프카, 펌프카라 그러죠. 펌프카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요거를 시멘트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펌프카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아니면은 여기에 뭐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펌프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펌프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시멘트를 받아서 이제 여기는 물하고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떨어질 때 아까 전에 비중이 틀리다 그랬지. 자, 얘네들은 중력으로 여기서부터는 중력으로 뭐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중력으로 떨어지는데 자, 중력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비중이 무거운 것부터 자갈 먼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떨어질 테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 재료 분리가 발생하겠지. 특히 경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부면은 지네들이 굴러가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러가면서 어떠한 속도가 가해지면서 뭐야?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현장에서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극이 미치는 악영향 해서 볼게요. 자, 조골재, 뭐 잔골재, 요거 이제 조골재를 굵은 골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리딩이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조골재 밑에 물에 대한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 상승하는 물 그래서 그 골재와 시멘트의 이 첫 번째는 골재와 시멘트의 부착을 이러한 간극들이 해치는 거고 두 번째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도 떨어뜨린다는 얘기네요. 그러한 간극들이 그래서 간극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리딩이란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 콘크리트 내의 골재와 시멘트 입자는 침강하고 물이 상승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고이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이라고 한다. 발생 원인은 분말도가 적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 단위 수량, 슬럼프가 큰 경우 그 다음에 묽은 콘크리트에 진동기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리등 방지 대책은 첫 번째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재 중에는 세리분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함유된 입도를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세리분이 부족할 때에는 포졸란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재 중에 먼지와 같은 유해물의 함유량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되도록 단위 수량을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재료 분리와 분리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혼합하여 타설한 직후로부터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유동성을 상실하며 응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나타낼 때까지의 콘크리트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라고 한다. 요구되는 성질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철근 사이사이에 충분히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묽은 반죽으로 운반, 다지기, 마무리가 쉬우며 재료 분리가 적고 블리딩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 그림 8.6을 보게 되면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 구분해서 그림이 나와 있죠. 한번 잘 보시고 어떤 그림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8.7은 공기 5%, 물 15%, 그 다음에 시멘트 10%, 모래, 플러스 자갈 70%, 철근 등의 입력 재료에 따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굳은 콘크리트의 과정을 거쳐 시멘트풀, 모르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의 새로운 혼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물질의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 자, 그래서 첫 번째, 컨시스턴시 반죽 질기는 수량의 다소에 따라 반죽이 되고 진정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워커빌리티는 반죽 질기 여하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성향성. 자, 성향성은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해도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은 성질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블리딩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있어서 시멘트, 골재, 입자 등이 침하함으로써 물이 분리되어 상승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블리딩. 즉, 블리딩이란 물이 분리 상승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 자, 여섯 번째, 레이턴스는 블리딩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는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레이턴스는 시멘트나 모래 속의 밀입자의 혼합물로서 굳어져도 강도가 거의 없으며 콘크리트 작업 이음 시 제거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음부는 약점의 원인이 된다. 점성은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말하며 운동하는 액체나 기체 내부에 나타나는 마찰력이므로 내부 마찰력이라고도 한다. 즉, 액체의 끈끈한 성질이다. 자, 그래서 뭐 수화 반응에 대한 거에 수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화열에 관한 거를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남겨놨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볼게요. 워커빌리티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이제는 이해를 그냥 워커빌리티만 들어도 이해하시겠죠? 자, 볼게요. 워커빌리티란 반죽 질기 여하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말하며 워커빌리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인 반죽 질기, 마감성, 성형성, 블리딩, 레이턴스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매우 포괄적이며 복잡한 성질을 갖는다.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재료는 시멘트의 분말도와 품질, 장골재 및 굵은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온도 등이 있고 배합은 물시멘트 비,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등이 있으며 재료의 계량, 비비기, 슬럼프치 등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워커빌리티의 향상 대책, 네 번째 워커빌리의 측정 방법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세 번째, 워커빌리티의 향상 대책 볼게요. 아무래도 시공성을 늘려야 되겠지. 시멘트는 분말도가 크고 풍화되지 않고 굳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골재는 양입도의 골재, 평평하거나 모나지 않은 둥근 골재, 공분율이 적은 골재를 사용한다. 또한 배합은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물시멘트 비 및 슬럼프 치는 되도록 작게 한다. 슬럼프가 슬럼프가 크면 작업은 쉽지만 블리딩이 많아지고 굵은 골재가 모르터와 분리 경향이 심해진다. 네 번째, 워커빌리티의 특정 방법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정 방법은 여러분들 건설재료 시간에 했던 슬럼프 시험, 그 다음에 플로우 테스트, 비비 테스트, 다짐 개수 시험, 키볼 테스트, 리몰딩 테스트 등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설재료 시간에 했던 거는 슬럼프 시험이죠. 자, 그래서 건설재료 시험 기사에 잘 나오는 건 뭐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측정 방법을 뭐 3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쓸 때는 뭐다? 슬럼프 시험, 플로우 테스트, 비비 테스트, 그 다음에 다짐 개수 시험, 그 다음에 키볼 테스트, 리몰딩 시험,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슬럼프 시험, 플로우 테스트, 비비 테스트.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다짐 개수 시험,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캘리볼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것도 뭐 슬럼프 시험, 흐름 시험이죠. 플로우 테스트 시험, 흐름 시험. 자, 요 키볼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볼 모양의,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볼 모양 있죠? 이런 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넣고 막 이렇게 진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캘리볼 테스트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슬럼프 값은 콘크리트가 자중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려는 힘과 이에 저항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뤘을 때를 말하며, 슬럼프 시험 방법 순서는 원형 용기에 3분의 1씩 콘크리트를 채우고 각 층마다 다진 봉으로 25회씩 3분의 1씩 채우고 25회씩 물들을 다져 들었을 때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값을 말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많으나, 상기의 기술학 내용을 근거로 슬럼프 시험을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인 성형성, 반죽질기, 마감성, 레이턴스, 블리딩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작업 과정인 재료의 계량, 비비기, 운반, 치기, 다지기, 양생 등을 유의하고, 특히 운반이나 타설 중에 슬럼프 저하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 2교시를 마치고 10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 부분은 3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